자, 진평중 모의기말고사 준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 파트인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출제를 하나 했습니다. 요 자료 1번에 있는 요 지도 있죠.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는 신라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신라는 바다 건너 수나라,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었고, 이에 대해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또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을 보고 우리가 남북 세력이라 불렀고, 신라, 수나라, 당나라 이 친구들을 동서 세력이라 불렀었습니다. 요 세력들의 매칭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싸움이죠. 자, 여기선 포인트가 살수 대첩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수나라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는 순서, 수 문제가 항복을 요구했지만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했고, 이에 의해서 수 문제가 침략을 했으나 돌아갔고, 그 이후에 아들이었던 수 양제가 113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지만 우리 살수 대첩을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나라 이야기하고 당나라 이야기를 섞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당나라하고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영계소문이 그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이고 보정왕을 왕으로 올리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당태종이 우리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죠. 안시성에서 막아내게 됩니다. 안시성은 당나라하고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국통일 과정 순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삼국통일 순서는 나당 동맹이었어요. 나당 동맹. 신라가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고, 동맹의 약속이 대동강 북쪽은 준다는 거였죠. 당나라에게. 자, 그 다음 순서는 백제 멸망입니다. 자, 다음 순서 백제 멸망. 그래서 백제는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계백의 황산벌 전투와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의 사비성 함락으로 인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백제 부흥운동이 그 다음 순서죠.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복신 도침, 왕자 부여풍, 그 다음에 임존성에 있었던 흑치상지가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를 했고, 일본이 도와주러 온 백강전투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8년 뒤 고구려가 멸망하는 게 다음 순서가 되겠고,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있었겠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연무, 건모잠, 안승 요 세 명이서 주도를 했고, 결국 이 세 명의 부흥운동군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설치했었습니다. 이에서 신라에서는 이미 망한 백제 고구려 사람들과 함께 포섭을 해서 민족 통합을 한 다음에 나당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나당 전쟁 같은 경우는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삼국통일은 이렇게 676년에 완성이 됩니다.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점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되죠. 삼국통일의 한계점은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과 대동강 남쪽 땅만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북쪽은 고구려 땅은 잃어버렸죠. 야, 잘한 점, 의의점은 자주적으로 통일했다. 나당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주적 성격을 마지막에는 회복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다. 두 번째는 고려였고, 최초의 통일은 우리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를 하나 풀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했고, 이래서 우리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발해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보낸 편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 발해 왕이 아니고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고, 뭐 속 일본기, 구당서 이런 곳에도 전부 다 고려 왕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라는 책이 있었죠. 유득공의 발해고. 네, 거기서 북쪽은 발해가 차지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형성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발해 주민은 고구려 사람들과 대부분이 말갈 사람이었고, 발해는 고구려 계승이다. 또 나오죠. 중요합니다.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의 핵심이었고,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다는 점을 보고 고구려 계승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말갈인이 많았지만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들이 많았고 말갈인 지배층도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많은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발해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이고, 이제 통일신라의 정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발전으로 넘어와서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첫 번째, 우리 임금 3명이 있었죠. 특징점으로 먼저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무열왕부터 보도록 할까요? 무열왕은 포인트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차지했고, 그때부터는 신라 중대라고 부르죠. 신라 중대는 황제권이 강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열왕은 집사부를 독립시켰고 시중의 권한을 점점 강화시켜 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무왕으로 가볼까요? 자,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을 통합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임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은 무조건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신문왕의 정책. 신문왕은 진골 세력을 숙청하기에 바빴죠. 진골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진골 세력을 숙청했고,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유학을 보급하고 육두품을 등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죠. 육두품으로 누구를 견제했다? 진골을 견제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치제도 정비로 내려가 볼까요? 통치제도 정비는 신문왕이 주도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책은 신문왕이 다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이 신문왕의 업적을 보시면 첫 번째는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을 했으며 거기에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상대적으로 화백회의와 그 다음에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지방행정 조직을 보시면 전국을 구주로 나눴고 이 구주 지역에 지방관을 각각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단 행정구역이었던 촌에는 촌주가 토착 세력으로 관리를 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수하게 오소경이라고 하는 지금의 광역시 개념을 만들어서 국토의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을 했으며 지방 세력들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옛날 가야,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을 옮겨 살게 하면서 민족 통합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 그래서 구서당은 옛날 고구려 백제 유민과 심지어 말갈인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민족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정은 지방군이었고 구주 중에 한 주에 2개의 정이 배치되면서 10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도가 끝났고요. 다음은 토지제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문왕이 한 업적이 대다수가 나오죠.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했던 것은 관료전을 지급했다. 기존에 지급하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고, 요 둘의 차이는 뭐다?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차이였죠. 노동력 사용 유무예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면 노급이었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관료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백성들에게 정전이란 걸 지급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던 사람은 성덕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관료전은 신문왕이 죽고 나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발해의 발전입니다. 네, 발해의 발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발해의 왕별 업적이에요. 발해의 왕별 업적. 포인트가 무왕은 발해가 발해 2대 왕인데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적대 관계였다. 발해랑. 그래서 동생하고 흑수 말갈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의 산둥지방 등주라고 불러요. 이쪽 지역을 공격한 임금이 무왕이었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문왕 때 포인트는 수도를 많이 옮겼던 상경 천도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왕 때 당과 친선했고 신라도라는 걸 만들어서 신라와도 교류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도는 발해가 신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만든 교역로예요. 자, 마지막 선왕. 선왕은 전성기 임금이죠. 그래서 최대 영토를 이제 확보했으며 밑에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이 누구였다? 선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거란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고요. 이후에 발해의 유민들은 고려로 거의 다 망명을 해서 고려의 형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 제도인데요. 발해의 통치 제도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제도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는가, 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발해는 삼성육부를 조직했습니다. 삼성육부는 당나라 거잖아. 그래서 당나라 거를 본떠서 했는데 운영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 자, 운영 독자. 그래서 발해 거를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발해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유교 덕목을 명칭으로 육부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당나라의 제도를 괄호 안에 있는 게 당나라의 제도인데 운영 자체를 어떻게 했다? 독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독자성을 보여주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당성 중심, 육부 명칭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삼성육부는 당나라 거를 본받은 거지만 운영을 독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지방행정 조직도 5경, 15부, 62주, 촌락이 존재했고, 군사제도는 중앙군 10위, 나머지는 지방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경 15부 62주가 완성이 된 거는 선왕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제도 정비를 배웠고, 이제 통일신라의 하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로 넘어오면 이제 특징이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하다는 게 되겠죠. 신라 하대 때 포인트는 진성여왕 때 엄청나게 혼란했었다라는 것 특징입니다. 해공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왕위 다툼이 시작되고요. 왕위 쟁탈전이 극명하게 심화가 됩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자료 5번을 보시면 이렇게 지방 세력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다. 자기가 지방에서 힘을 키워서 호족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다음 신라 하대에 있었던 변화 중에 두 가지의 반란, 여기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은 왕위 쟁탈전으로 볼 수 있겠죠. 김헌창, 장보고가 나오면 신라 하대의 난이라는 것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농민봉기가 또 발생을 하죠. 생활이 당연히 안 좋다 보니까 농민봉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진성여왕 때 제일 극심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반란은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반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농민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성여왕 때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진성여왕 때라는 거. 진성여왕 때 거의 나라가 거덜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신라 하대 때 등장한 새로운 세력들 총 4가지가 있었다 했어요. 세력 2가지, 사상 2가지에서 총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세력은 호족이었죠.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지방에서 자기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었고, 이 호족은 대부분 촌주 출신이었는데, 뭐 중앙의 귀족 세력도 지방에 내려와서 호족이 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되거나, 바다에서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족이 되거나, 아니면 도둑놈의 세력들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주나 장군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은 골품제가 싫었어요. 진골들이 싫었죠. 하지만 육두품의 최고라고 불렸던 최치원이 이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호족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 육두품이 신무랑 때는 많이 등용해서 이렇게 빛을 봤지만 신라 하대로 오게 되면 신라의 이제 골품제에 거의 한계점을 느끼게 된다. 대표적으로 최치원, 최승우, 최언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상 2가지가 있죠. 선종과 풍수지리설인데, 선종과 풍수지리설도 신라 하대 때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 실천을 강조한다. 이 참선을 강조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호족과 백성들이 환영을 했고, 전국에 9개의 그 절이 생기게 됩니다. 네,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절이 생기고, 자, 선종이라는 불교의 특징점은 여기 보이는 승탑이 나오면 선종이에요. 선종 불교. 여기서는 이제 이 탑 안에 스님들의 뭐 사리와 뼈가루 같은 걸 모시는 그런 탑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 등장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사상은 풍수지리설입니다. 요거는 명당설이죠. 이 자연의 형세가 인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신라 말 선종승려였던 도선대사고, 자, 이거는 경주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중요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호족들은 이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삼국의 성립인데, 후삼국의 성립에서 이 어떤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후백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을 하면서 세웠어요. 원래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육두품을 등용시키면서 세력을 점점 크게 만들었었고, 자, 후 고구려에 궁예가 있었죠. 네, 궁예는 이 옛 고구려 땅의 호족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었고, 송악이라는 곳은 개성이죠. 여기에 도읍을 했고, 고구려를 뭐 계승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으며, 철원으로 천도를 했고, 국호를 뭐 마진, 그 다음에 태봉 등으로 변경을 하면서 불교 국가로 발전을 시키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그 이후에 힘이 점점 약해져서 겨우 경상도 일대만 겨우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통일신라 남북국 하대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뒤에서 문화와 대외교류 정리해 볼게요. 자, 통일신라의 문화와 대외교류, 또 발해의 문화와 대외교류 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선 통일신라 문제 하나,
발해 문제가 정치와 섞여서 하나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통일신라의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유학과 불교가 있죠. 자, 유학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유학은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유학이 발전했고, 여기서 신문왕이 만들었던 학교, 국학, 그리고 원성왕 때 진행했던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면 되겠죠. 유학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대부분 육두품이고 김대문만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수가 외교 문서를 썼고, 설총은 이두를 정리했고, 최치원은 당나라의 빈공과를 합격했으며 진성용한테 개혁안을 제시했죠. 네, 그게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고,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통일신라는 유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불교 사상의 발달과 포인트가 대중화죠. 삼국시대 불교는 왕실 중심으로 수용이 됐는데, 이 불교의 통일신라의 불교는 백성들에게 퍼뜨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통합하고 당나라에서 공부해오고 일반 민중에게 확산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원효 스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쟁사상과 일심사상,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외우게 했죠. 요 스님이 나오면 불교의 대중화, 원효 스님이고, 의상 스님은 화엄사상을 주장하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를 했죠. 신라 사회 통합에 기여.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회를 통합했고 신라의 화엄종을 만들게 됩니다. 부석사란 절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통일신라 말에는 무슨 종 불교가 발달한다. 신라의 선종 불교가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불교 예술의 문화는 그냥 이번엔 출제를 하지 않았지만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경주의 불국사 3층 석탑, 선종 불교 승탑, 그 다음에 성덕대 왕신종, 가장 큰 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라리경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석가탑,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리경 출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가 볼게요. 발해는 사실 이제 포인트가 당나라 거냐 당나라 거냐 고구려 거냐 뭐 말갈의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발해 유학은 주자감에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발해 불교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불병자상, 석등, 요 두 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고, 발해의 영광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광탑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불교 문화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융합적인 발해 문화,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발해가 고구려 계승이라는 것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골 출제라고 되어 있죠. 자, 발해는 당, 말갈,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에 기반을 두었는데, 고구려 문화가 포인트예요. 자, 일단은 상경성터라고 되어 있는데, 상경성은 발해의 수도인데 문왕 때 수도로 옮겼죠. 요거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를 받았다고는 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터 안에서 고구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온돌과 불상과 기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계승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분이라고 해서 발해에 무덤이 있습니다.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 고분 양식이어서 골식 돌방 무덤이고 천장도 모주림 천장입니다. 하지만 정효공주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덤 자체는 중국풍이에요. 하지만 내부 천장은 고구려의 양식을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증거. 상경성은 성 자체는 중국의 영향이지만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었던 뭐 온돌이나 불상이나 기와는 고구려의 문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구려의 문화를
존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의 대외 교류로 갈게요. 대외 교류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신라가 교류한 나라는 당나라였죠. 그래서 당나라에 신라인들의 거주지였던 신라방, 감독 관청이었던 신라소, 그 다음에 사원이었던 신라원, 숙박시설 신라관이 있었습니다. 그 신라도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발해가 만든 교역로였죠. 신라도는 발해 거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밑에 일본과는 중개무역을 많이 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역에 스님이 갔다 왔죠. 해초가 인도 쪽을 갔다 와서 만든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것도 있었다. 자, 신라의 국제무역항은 당항선과 울산항이 있었고, 특히 울산항 최대 무역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다. 장보고도 있었죠.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적을 소탕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요게 통일신라의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대외 교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발해는 대외 교류가 총 5가지 길이 크게 있었어요. 발해 5도라고 해서 있었고, 가장 많이 교역한 건 역시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이 발해관이라는 숙소도 설치를 했었고, 문왕 때 친선관계가 되었다는 거 정리했었죠. 자, 일본과도 무역을 했었고, 일본과는 외교 문서를 통해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많이 벌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신라와도 교류를 했는데,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건 길입니다. 길을 만들어서 교역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적으로 초원길을 따라서 유목민족과도 이제 교류를 했었고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발해에는 5개의 길이 있었다. 발해 5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 통일신라와 서역의 교류,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이제 왕호천축국전이나 원성왕릉의 무인석을 보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남북국의 정리가 끝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로 넘어왔는데,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첫 번째 시간이었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 다른 말로 하면 고려의 통일 과정의 순서가 이제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후백제, 후고구려가 세워졌었고, 후고구려를 뒤를 이어서 태조 왕건이 고려로 나라를 정하고 송악으로 나라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개경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고려는 나라 이름에서부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내세웠던 국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건국 순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를 이기고, 그 이후에 견훤이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죠. 자식들하고 이제 분란 때문에. 그 이후에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붙어서 결국은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고려가 후백제를 통일하게 된다.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고창 전투, 견훤 항복, 신라 항복, 고려 통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통일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고려의 첫 번째 임금 태조 왕건의 정책 너무 중요하죠. 태조 왕건은 2가지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호족 포섭,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좀 듣게 달래기도 했었고 때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북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호족 포섭을 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도 맺었었죠. 혼인관계. 네,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맺었었고, 왕지성과 토지, 관직 등을 하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심관하고 기인제도라고 하는 강압책도 만들었죠. 강경책. 사심관은 그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을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통치하게 하고, 무슨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을 묻는 거였고, 기인제도는 인질제도였어요. 인질제도. 자, 북진 정책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서경을 중시했고,
두 번째 거란을 배척했고, 세 번째 영토를 확장했다는 내용을 북진 정책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후뇨 10조라고 하는 태조 왕건의 정책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뭐 서경을 중시해라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북진 정책이었고, 불교를 중시해라. 그래서 우리 뭐 행사,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거란은 또 여기 보면 배척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은 본받지 말 것. 이런 것도 북진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이냐 아니면 호족 통합 정책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종입니다. 자, 4대 왕 광종인데, 광종은 호족을 억압하고 숙청을 했죠. 그래서 광종의 호족 숙청 정책의 첫 번째가 노비 안건법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 좀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풀어주겠다,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던 것을 약화시키고 나라의 재정을 확충했었다. 두 번째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를 선방해서 호족을 약화시키는 거였고, 또 관리에 옷 색깔을 제정, 그 다음은 숙청, 반대하면 숙청했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칭제 건원, 연호도 쓰고 황제 국가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료 2번을 보면 노비 안건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노비 안건법을 했던 이유는 뭐다?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자, 마지막 6대 임금 성종인데, 성종은 유교 정치를 담당을 했죠. 유교 정치를 근본 이념을 삼기 위해서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 이성육부를 완성을 했고, 12모기에다가 지방관도 처음으로 파견했으며 학교였던 국자감을 세웠던 사람이 성종입니다. 모든 정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시무 28조가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시무 28조를 잘 봐두시고 유교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지방통치제도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섞어서 다 나올 거예요. 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다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관청은 중서문화성의 최고관청이었고, 장관은 문화시중입니다. 자, 상서성은 육부를 통해서 주요 정책을 집행했었고,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관, 그래서 군사기밀 담당했고, 자, 어사대는 평소에 잘못 일을 한 사람들을 감찰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삼사는 회계기관, 곡식을 세리는 회계기관, 그래서 나라의 돈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디에만 있는 기구였다? 고려에만 있는 고위관료 회의기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를 보시면 12목의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했고, 전국에 5도 양계로 기본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어서 안찰사를 파견했고,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어서 병마사를 파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는 수도 주변이고요. 삼경은 유명한 도시 세 가지를 말하죠. 개경, 서경, 동경인데, 동경이 나중에 남경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이 중요하죠. 고려는 다른 국가와 좀 특이하게 특수적으로 조금 천대받는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세 군데인데, 향, 부곡, 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향, 부곡, 소라는 지역은 좀 따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자, 또 중요한 거는 그 군과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주현,
그 다음에 지방간이 없는 곳이 속현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지방간이 없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어요. 속현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주현은 지방관이 있으니까 지방관이 다스리고, 속현은 지방관이 없으니까 평소에 향리가 다스렸어요. 향리. 그래서 고려는 향리의 권한이 강한 편이었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건 아니고 주현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군사로는 중앙군의 2군 6위, 지방군은 오도에는 주현군, 그다음에 양계에는 주진군, 이렇게 존재를 했었다는 걸 또 알아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제도에는 이제 국자 간의 그 최고 교육기관, 지방에 향교가 있었고, 자, 관리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과거제가 있었죠. 과거제, 광종이 만든 과거제인데 무슨 과가 없었다? 무과가 시행되지 못했다. 자, 무과는 통상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 음서라고 불렸던 뭐가 있었다? 무시험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은 시험 없이 뭘 할 수 있었다.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요게 고려가 귀족 사회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토지제도, 월급제도인데, 월급제도에서도 전식과라 불렀는데, 이 전식과는 이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음전이 훨씬 중요하죠. 이 공음전은 전식과 안에 포함된 월급제도인데, 아까 음서로 관직에 나간 사람들, 여기 음서였죠. 음서로 관직에 나간 사람들한테 주던 토지예요. 요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었던 증거가 되는 걸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음서와 공음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의 토지 제도를 배웠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파트는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입니다.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에서는 이제 문벌의 동요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은 무엇이냐? 귀족들을 문벌이라 불러요. 자기 가문끼리 귀족이 되었던 귀족을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벌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과거와 음서로 또 관직에 나가는 방법이 있고, 왕실과 혼인을 해가지고 또는 유력한 문벌과 혼인을 통해서 자기도 문벌이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특권을 누렸던 세력들이 문벌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첫 번째 지배층은 호족이었고 두 번째 지배층이 문벌이라고 보시면 되는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고려는 이 문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겠죠. 그래서 이 치고받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이었다. 우리 이자겸의 난 기억해야 되겠죠.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들을 전부 다 왕실과 혼인을 시키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예종, 인종 연속적으로 혼인을 시키면서 막강하게 권세를 차지했고, 우리 시험에 요런 이자겸의 왕실 혼인 관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자겸이란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근데 이자겸이 권력을 차지했으나 결국은 인종과 이자겸이 서로 다투면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종이 도망을 가고 궁궐이 불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 왕실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거의 10년 뒤에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이 왕권이 약해졌죠. 그래서 인종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경에 있는 세력 말고 서경에 있는 세력들을 다시 등용을 하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서경 출신의 승려 묘총을 등용해서 황제 칭호와 연호를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당시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이야기했던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묘청과 정지상 같은 이런 서경 세력들이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해서 서경으로 천도했는데,
결국은 개경 세력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묘청과 그 기타 서경 세력들이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게 서경 천도 운동이고 결국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이 서경 천도 운동은 무슨 결과를 주냐면 서경 세력이 몰락한 건 당연한 거고 김부식 등 문벌 출신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서경 천도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문벌 귀족 사회가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문벌 사회의 동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무신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서경천도 운동이고 실제로 고려가 북쪽은 묘청에게 뺏겼다가 나중에는 김부식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묘청에서 기억해야 될 거, 묘청이 주장한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서경, 주요 인물, 묘청, 그 다음에 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 고구려 계승, 그 다음에 금나라 정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까지가 테스트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잘해서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